오늘도 한파의 기세가 거셌습니다. 추운 날씨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도관 파열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 베이사이드의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를 가진 이들도 해고 시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맨해튼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맨해튼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현재 220만 달러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논란과 관련해 러시아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도 한파의 기세가 거셌습니다. 추운 날씨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한파는 오늘도 계속돼 시민들을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It's brutal, but you get used to it eventually. But yeah, it's real cold out right now. It's freezing. I'd rather be home in bed. 오늘 뉴욕 한낮에도 30도가 채 되지 않으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급격히 냉각된 찬 공기로 오늘 자정 이후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1에서 3인치 사이의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정오부터는 눈 대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명적이라고도 표현되는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부터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한낮 6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도 월요일을 제외하곤 대부분 4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며 온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수도관 파열 소식 참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 베이사이드의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관 파열 소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맨해튼 어퍼웨스트의 수도관이 파열돼 SUV 차량이 침수되고 주변 댄스 스튜디오가 잠기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9월 13일에는 브루클린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버클리 플레이스 일대에 일시 급수 중단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10월 13일에는 맨해튼 첼시에서 수도관이 깨져 도로와 우체국, 식료품점 등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 12월 1일에는 호보큰과 스테이튼 아일랜드 두 곳의 수도관이, 12월 13일에는 저지시티의 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퀸즈에서 수도관이 또 파열됐습니다. 오늘 아침 환경보호국은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베이사이드 217가 왼쪽 부분에 위치한 수도관이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오늘 아침 추운 기온에 수도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도로에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이 주변은 길이 얼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보호국이 길에 소금을 뿌렸지만 여전히 길이 미끄러워 주민들이 아침 출근길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관이 파열되면 급수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급수가 중단되면 화재를 진압할 물까지도 부족해져 자칫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잦은 수도관 파열 문제, 뉴욕과 뉴저지 모두 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를 가진 이들도 해고 시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는 취업 비자 프로그램 규정 개선 최종안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 최종안에는 H-1B 또는 H-1B1, 예술인 5-1 비자 소지자들이 기간 중에 퇴사 또는 해고됐을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안은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주 경찰국이 음주운전 집중단속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각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합니다. 뉴저지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뉴저지 주검찰사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고등학교 미술교육에 3,2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대해 지원합니다. 이로써 뉴욕시의 모든 초등학교에 최소한 한 과목의 미술교육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에서 2016학년도 미술교육에 3억 9,900만 달러 예산이 투입되며 이는 전년도인 3억 6,700만 달러보다 3,200만 달러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뉴욕 지하철역 벽면을 포스트잇으로 채우는 이른바 치유의 장, 서브웨이 테라피가 계속해서 보존될 방침입니다. 매튜 차베스가 기획한 서브웨이 테라피는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1월 9일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역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이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반응을 수천 장의 포스트잇에 적은 것입니다.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사무실과 뉴욕 역사협회가 합동으로 서브웨이 테라피를 MTA 측과 협의해 그대로 계속해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두고 기대감과 허탈감에 상반된 반응이 공존하는 수천 장의 포스트잇이 메운 지하철역 벽면은 역사적인 조형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내년 뉴욕시장에 출마합니다.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는 아벨라 의원이 내년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선거운동 조직 결성 신청서를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벨라 의원은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빌 드블라지오 현재의 시장과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스 파크 브로드 애비뉴에 르네 카페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정통 프랑스식 브런치 카페 레스토랑을 표방하고 있는 르네 카페. 김예은 기자가 오픈식에 다녀왔습니다. 품격 있는 정통 프랑스식 메인 요리와 후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카페 레스토랑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문을 열었습니다. 브로드 애비뉴 선상의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 맞은편에 들어선 르네 카페는 어제 저녁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식당이 오픈됨을 알렸습니다. 이날 커팅식에는 뉴저지 한인의 박은림 회장, 이종철 펠팍 부시장 등이 참석해 팰리세이드 파크에 오픈하는 한인 운영의 전통 프랑스식 레스토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르네는 브런치, 메인, 커피와 베이커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새로운 카페 레스토랑입니다. 맨해튼 요식업계에서 저명한 프란체코 셰프가 르네의 수석 셰프로 나서 양질의 요리를 선보입니다. Our food is French, Italian, and we expect to get busy. It's the first time for me in New Jersey. Come from New York City, and then I hope you guys enjoy. 식당 측은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이동해 후식을 즐기는 기존의 식사 스타일과는 달리 르네에서는 한자리에서 후식까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맨해튼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맨해튼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현재 220만 달러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뉴욕시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시장 동향과 비교해볼 때 약 30만 달러가 오른 결과입니다.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곳은 미드타운 웨스트로 집계됐으며 그 뒤를 트라이베카와 요크빌이 이었습니다. 2017년을 상징하는 대형 전광판이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LED 전구가 박힌 7피트 높이의 전광판은 2017년을 의미하는 1과 7로 구성됐습니다. 이는 현재 46가와 브로드웨이 코너에 놓여져 있어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새해 전날인 12월 31일 이 대형 전광판은 타임스퀘어 꼭대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논란과 관련해 러시아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해킹을 중단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민주당 해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클린턴은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했고 관련 보도는 클린턴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미 연방수사국 FBI도 중앙정보국 CIA의 러시아 미 대선 개입 해킹 의혹에 의견을 같이 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실질 임금 인상률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불평등과 소비 위축 문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132개국의 임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펴낸 2015에서 2016 세계 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평균 실질 임금 인상률은 1.7%로 2012년 2.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ILO 알바레르 연구원은 경제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 회복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부유한 국가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촉발해 전 세계 경제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미국인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캐나다 통신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인도적인 이유로 캐나다 난민 지위를 신청한 미국인이 170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인 73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신청 건수는 28건으로 5건에 불과했었던 지난해보다 5배가 넘게 급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당국은 특별한 해석이나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 지난달 8일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기피 현상을 반영하는지 여부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미 서부의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교가 동아시아 학부에 한국학을 정식 전공으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스탠퍼드 교내신문 스탠퍼드 뉴스는 15일 스탠퍼드 대학교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한국학 세부 전공을 동아시아 언어 문화 학부의 정식 전공으로 개설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스탠퍼드 동아시아 언어 문화 학부 내 세부 전공은 동아시아학과 중국학, 일본학 3개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다프나 추르 교수는 교내에서 감지된 한국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한국학 세부 전공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한국학 전공은 학제간 방식으로 한국에 대해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인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리 대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긴 직전인 지난 9일 오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끝으로 관저 칩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에 올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변호인단을 관저로 부르거나 통화하는 등 수시로 접촉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논리를 가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 사유를 어느 것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 사항으로 부상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선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은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검의 집중 타깃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 답변서를 통해 기본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국회가 적시한 13건의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16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발효에 따라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한미일 안보회의를 계기로 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에서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근거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변인은 어떤 정보가 공유됐는지에 대해선 일본과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 방법 등을 담은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은 지난달 23일 공식적으로 발효됐고 발효된 지 23일 만에 첫 번째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이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10년의 임기를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요. 공식 업무는 12월 31일 날 끝이라고는 하지만 이 임식이 거의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10년 동안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이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다.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국가 위의 단위가 이제 유엔이었고, 그리고 유엔이라는 거는 거의 200여 국가, 전 세계 지구촌의 나라들이 다 모여서 동의하고 합의해가지고서 초국가적인 어떤 역할을 규정하고서 실행하는 곳이니까 한국인 사무총장, 21세기 초엽에 저는 이게 2006년도 10월에 됐습니다. 2006년 10월에 됐죠. 사무총장의 임기가 5년, 연임하는 총장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 놓고 볼 때, 이거는 21세기 초엽에, 이게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다가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21세기 초엽에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면은 하나님이 결국엔 이 2세기 초엽에 분단이라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을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가슴 설레게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는 나라에는 반드시 한국인이 한 분씩 끼었어요. 그리고 주요 국가 모이는 데에는 두 분이 있잖아요. 한국의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님. 네. 그럼 이거를 보는 우리 2세들은 세계 지도자 반열에 한국인이 2명, 1명이 꼭 있구나. 굉장한 의미였고 굉장히 우리를 가슴 뿌듯하게 했고 씩씩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는 지난 10년 동안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또 반기문 사무총장 10년이 중요했냐면 2001년 테러가 난 다음에 미국이 너무 화가 났죠. 이 모슬렘들이 공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랍의 모슬렘 이라크를 지목을 해가지고 이거를 막 소멸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엔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전쟁 동의를 얻으려는데 유엔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때의 미국의 외교 전략가들은 유엔 무용론을 합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라크 전쟁 실패한 전쟁이죠. 잘못된 전쟁으로 2005년 말, 2006년 초반 들어오면서 그 이라크 전쟁이 미국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엔의 위치가 떴습니다. 유엔이 강해졌어요. 결국엔 유엔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200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반기문 한국인 외교부 장관이 유엔의 수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권력이라는 거는 말도 할 수 없었죠. 유엔 중심으로 가고 미국도 유엔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었죠. 유엔을 무시하다가 낭패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한국인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의미도 컸고서 굉장히 그 자랑스러웠던 지난 10년 네. 이거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시민참여센터 이사님으로서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10년 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좀 잘했던 점과 좀 아쉬웠던 점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잘하신 부분은 유엔의 가장 주된 임무는 이 지구의 보존이 떠왔어요. 환경 문제요.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걸 이끌어냈죠. 네. 이 중에서 진짜 탁월한 반기문 총장의 업적은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환경 문제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시진핑하고 맞상대해가지고 중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 조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기문 총장의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을 정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빈곤국가의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공급이라든지 식량, 빈곤국가의 어린이를 식량을 원조하는 거에 한 20%, 27, 8% 되는 양을 한 40%로 올린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놓고 볼 때는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실용적인 리더십이 있다. 사실 반기문 총장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하고서 견인이 잘 됐게 됐습니다. 유엔에 들어온 미국이 한 개의 나라지만은 영향력으로 볼 때는 절반 이상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총장이 되시고 나서부터 미국하고 꽉 손을 잡았죠. 그래서 두 번째 총장이 될 땐 미국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서 재임 5년을 더 하실 수 있었던 거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유엔의 실용적인 리더십으로다가는 굉장히 평가를 받지만은 유엔 안에 들어가고 지구촌 전 세계를 보면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거의 3분의 2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반기문 총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반기문 총장 하면 각계표죠. 미국 눈치만 보고 미국 오다만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명암이 있죠. 그런데 미국의 한인, 특히 지금 세계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민족적 시대적 과제는 분단 해소, 분단 극복, 통일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서는 반기문 총장의 10년이 굉장히 아쉽다. 과연 분단국가 출신의 총장으로서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엔의 수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서운하고 좀 실망도 하고, 그래도 오준 대사께서 얘기했던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얘기하는 북한 인민들이 고통을 그냥 고통이 아니다. 우리한테는 속으로 눈물이 나는 거다. 이런 민족성원 입장에서의 북한을 보고 빈곤과 공포라는 걸 많이 얘기하실 때쯤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고 실망이었다. 이렇게 명암이 좀 엇갈리는 게 지난 10년 동안의 반기문 총장의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10년 임기를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 1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스테튼 아일랜드의 포트 리치몬드에서 2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12시 15분경 포트 리치몬드의 테일러 스트릿에 위치한 집에서 최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철수했지만 4시 30분경 또다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서 또 출동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진압됐다 다시 발발하는 일은 어제 맨해튼에서도 발생해 화재가 난 경우 완전히 진압하는 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이 주변의 도로는 불을 진압하기 위해 뿌린 물들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워진 상태입니다. 도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6층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화재는 건물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시작됐는데 영화관 등에까지 번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직까지 부상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소식 이어집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된 어젯밤 뉴저지주 뉴브런스윅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이 지연됐습니다. 이날 트루베비뉴의 3층 아파트 건물에서 오후 7시 30분에 화재가 첫 번째로 보고됐습니다. 이날 밤 뉴저지에 몰아닥친 한파로 소방당국의 호수가 얼어붙고 건물 주위가 어는 등의 사태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이 85살의 노인의 집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브루클린 휴론 스트릿에 거주하고 있는 85살 남성의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 노인의 집 문을 용의자가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자 노인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성이 노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의 지갑을 훔친 뒤 도주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가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경찰은 이 세 남성 중에 한 명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 모두 히스패닉 남성들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택시 운전자 12명이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이들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사기를 벌여 4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챙겼다며 중절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택시 기사들은 짧은 거리에도 높은 돈을 부과되도록 택시 미터기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1분에 적게는 100달러, 많게는 499달러까지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택시 기사들이 속해 있는 택시 회사 역시 기소됐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택시 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의 미니밴만을 노리는 절도 행각이 연이어 발생해 미니밴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난달에만 최소 16대의 미니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크라이슬러 등 특정 미니밴 모델이 주 타겟인 것으로 봐 이 절도 행각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당은 특정 미니밴 등의 편의를 위해 디자인됐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욕시경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직접 시도한 결과 이 모델들이 모두 창문을 깨지 않고도 문을 열기 쉽도록 디자인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미니밴 안에 있는 안경이나 현금 등을 훔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한 택배에 총이 들어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66살의 조엘 베르만은 키보드만한 크기의 상자가 집에 배달된 것을 보고 손녀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르만과 그의 아내, 베르만의 손녀는 다 같이 모여 상자를 풀었고 여기에는 반자동 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애리조나주의 총기 소지 허가증과 운전면허증 사본도 함께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특히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은 UPS 등의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UPS 대변인은 UPS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연이은 대만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한 가운데 중국군이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실탄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볼 수 있으며 훈련 장소가 서해와 인접한 보하이 해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민주당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선 기간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자칫 대선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해킹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 측은 클린턴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러시아 해킹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새로 지어지기 시작한 주택 수가 다시 크게 줄었지만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간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1월 착공된 주택이 연간 환산 기준 109만 채로 지난 10월 달에 비해 18.7%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오작동으로 불이 나는 바람에 여객기가 비행 중에 다른 공항으로 긴급 착륙했습니다. 15일 오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출발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한 승객의 전자담배 오작동 탓으로 아칸소주 리틀록 클린턴 내셔널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노스 패스타인 아메리칸 항공 대변인은 승무원이 불을 급히 껐고 승객 137명과 승무원 5명 모두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회사 트럼프 그룹이 회사 규모 기준으로 미국의 50대 민간 기업에 들어갔다고 CNN 머니가 보도했습니다. 기업 조사업체인 프리부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트럼프 그룹의 종업원 수와 매출액은 각각 22,450명, 9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 민간 기업 가운데 트럼프 그룹의 순위는 48위로 전년 62위보다 14단계가 올랐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의 실사용자 수가 6억 명을 돌파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이 앱의 월간 실사용자 수는 6개월 만에 1억 명이 늘어났고 불과 2년 만에 2배로 폭등했습니다. 야후가 최근 버라이즌과 진행하던 매각 협상이 대규모 해킹 피해의 여파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버라이즌이 야후 인수 백지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야후가
10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해킹 피해 사실을 발표하자 버라이즌 경영진은 인수 철회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버라이즌이 이번 해킹 피해를 문제 삼아 48억 달러에 달하는 야후 인수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인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국 연구진이 최근 동물 실험에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거나 나아가 보다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이러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크 연구소 연구진은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성체 세포를 초기 배하 형태로 되돌림으로써 생쥐를 더욱더 젊게 보이게 하고 수명도 30%가량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올랐지만 오늘도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오늘 자정 이후부터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 사이 한방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새벽 집중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은 이날 정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에서 3인치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은 한낮 기온이 44도까지 오르면서 쌓인 눈이 금방 녹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높아진 기온 탓에 눈 대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다 늦은 밤에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밤 기온도 43도에 머물러 극심했던 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언제 한파가 찾아왔었냐는 듯 한낮 기온이 6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날도 비가 오겠는데요. 0.2인치의 약한 비가 내리고 바람도 다소 불겠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날도 한낮 32도, 밤에는 29도로 춥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는 주말 동안 물러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자정 이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인 내일 아침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눈과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며 날씨가 몹시 변덕스럽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6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